중국보다 낫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40년을 중국 예술만 연구해온 프랑스 교수가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꿇은 이유는 놀랍게도 박물관에서 산 작은 배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 학자가 무너진 그날의 기록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르네 알뱅, 프랑스 파리 일대학 명예교수입니다. 69세인 제가 평생을 바친 분야는 동양예술사 연구였죠. 특히 중국 미술을 중심으로 한 동양문화 연구에서는 나름 권위자라고 자부했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오후 손녀 클레어가 제게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넷플릭스에서 완전 인기예요. 화면에는 화려한 색채의 애니메이션이 펼쳐졌습니다. 제목은 K-팝 데몬 헌터스였죠. 리듬감 넘치는 음악과 함께 등장인물들이 악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주인공의 어깨에 앉은 작은 호랑이 캐릭터였어요. 둥글둥글한 눈에 익살스러운 표정, 그리고 옆에 까치 한 마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조영감이었거든요. 그 특유의 해학적인 표정과 구도가 익숙했습니다. 클레어, 이 호랑이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아니? 몰라요. 그냥 한국 애니메이션 캐릭터 아닌가요? 한국.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저는 무릎을 쳤어요. 중국 민화에서 봤던 그런 호랑이 그림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청나라 시대 민간에서 그려지던 호랑이와 까치 조합 말입니다. 또 시작이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 또다시 중국 문화를 베껴서 자기 것인 양 포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십 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했던 게 있었거든요. 한국은 중국 문화권의 주변부일 뿐이라는 것. 그동안 저는 여러 학회에서 이런 주장을 펼쳐왔죠. 한국의 전통 예술은 독자성이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중국의 강력한 문화적 영향 아래에서 형성된 아류라고 봤거든요. 이번엔 애니메이션까지 동원해서 문화 도용을 하는군. 저는 즉시 서재로 가서 중국 민화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원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명나라 시대부터 청나라까지 호랑이를 소재로 한 그림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속 호랑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중국 그림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비슷한 구도는 있었지만 그 특유의 해학적이고 친근한 표정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뭔가 다르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넘게 동양 미술을 연구해온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한국만의 독특한 표현이 있는 거닐까요? 그제야 저는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가서 원본을 봐야 했습니다. 저는 평생 중국 중심의 동양사관을 고수해왔습니다. 중화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 문화적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하다고 봤거든요.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시각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선시대 회화든 도자기든 모든 것이 중국의 아류라고 판단했습니다. 독창성보다는 모방이 주된 특징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히 해야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목적은 분명했어요. 원조가 중국임을 증명하고 한국의 문화적 허영을 바로잡겠다. 가방을 챙기며 저는 이번 여행이 제 학문적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69년을 살아온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비행기 티켓을 들고 저는 마지막으로 클레어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오면 그 호랑이의 진짜 정체를 알려줄게.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예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왔죠. 한국의 문화적 허영을 바로잡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말입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제 목적은 분명했어요. 조선 민화의 원본을 직접 확인하고 중국 민화와의 유사성을 증명하는 것. 박물관 입구에서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 관람객들이 있었어요. 특히 젊은 관광객들이 눈에 띄었죠. 한류 덕분인가?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문화 마케팅의 힘이겠구나 싶었거든요. 드디어 한국 회화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과 마주했어요. 자코도. 호랑이와 까치가 그려진 조선 민화의 대표작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작품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그림이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분명히 호랑이와 까치의 조합은 중국에서도 볼 수 있는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의 호랑이는 뭔가 특별했어요. 중국 민화의 호랑이들은 대개 위험 있고 권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용맹함과 힘을 상징하는 신성한 존재로 그려지죠. 하지만 이 조선의 호랑이는 달랐어요. 왜 이렇게 익살스럽지? 호랑이의 표정이 묘하게 해학적이었습니다. 까치를 바라보는 눈빛도 위협적이지 않고 오히려 친근해 보였어요. 마치 이웃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랄까요? 까치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그림에서 까치는 보통 길조를 알리는 격식 있는 새로 그려지는데 여기서는 장난기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이게 조선 말기 민화라고? 저는 작품 설명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19세기 후반 작품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작가는 미상이었죠. 그 순간 옆에 있던 한국인 관람객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를 무서워하면서도 친근하게 여겼대요. 저는 그쪽을 돌아봤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아이와 함께 온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가 산신령이기도 하고 때로는 바보스러운 존재이기도 하고요. 양면성이 있다고 할까요? 양면성이라. 저는 그 말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중국 문화에서 호랑이는 일관되게 권위와 힘의 상징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호랑이는 다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코도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붓터치도 중국 회화와는 달랐어요. 중국 민화의 정교하고 격식 있는 필법과 달리 이 그림은 자유분방하고 거침없었습니다. 중국 산수화보다 훨씬 감각적이잖아.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그림에는 중국 그림에서 찾기 힘든 서민적 정서가 가득했습니다. 색채 사용도 독특했어요. 원색을 과감하게 사용하면서도 조화로웠습니다. 중국 민화의 차분하고 절제된 색감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야.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소재를 사용했지만 표현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만의 독특한 미감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40년간 고수해온 학설에 균열이 생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자코도를 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저는 박물관 스토어에 들렀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뭔가 기념품이라도 사서 손녀에게 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유리 진열장 앞에서 제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이게 뭐지? 진열장 안에 작은 배지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까치호랑이 배지였죠. 잠깐.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그 배지 속 호랑이가 바로 손녀가 보여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와 똑같았어요. 둥근 눈, 익살스러운 표정, 그리고 옆에 앉은 까치까지. 이럴 수가.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한 건 아닐까 싶어서 스마트폰으로 손녀가 보여준 애니메이션 장면을 다시 찾아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속 호랑이 캐릭터가 바로 이 까치호랑이 배지의 디자인과 완전히 일치했어요. 그때 매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 배지 찾고 계시는군요. 네, 이게 뭔가요? 까치호랑이 배지예요. 우리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념품 중 하나죠. 직원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요즘엔 더 특별해졌어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랑 닮았다고 외국인들이 난리거든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과 닮았다고요? 네,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작품이요. 주인공 어깨에 앉은 호랑이가 우리 배지랑 똑같다고 해서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거였어요. 애니메이션이 한국 민화를 베낀 게 아니라 한국 민화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캐릭터였던 겁니다. 지금은 품절이에요.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약 대기만 받고 있어요. 외국 팬들이 너무 많이 찾으셔서요. 외국 팬들이요? 네, 특히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이요. 애니메이션 보고 한국 와서 이 배지를 꼭 사가시더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제가 한국 문화를 비판하러 왔는데 정작 다른 유럽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찾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언제 입고되나요?
다음 주 화요일 예정이에요. 하지만 예약자가 너무 많아서 예약해주세요.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예약을 했는지 제 자신도 모르겠어요. 매장을 나오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박물관의 민화 배지가 넷플릭스를 타고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저는 카페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중국 문화의 아류라고 생각했던 한국 민화가 21세기에 와서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가 되고 있었어요. 그것도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특한 해석으로 재탄생한 채로 말입니다. 600년 전 조선의 예술 정신이 지금 넷플릭스로 세계를 돌고 있다고 제 머릿속 상식이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 문화가 정말 중국의 주변부일 뿐일까요? 아니면 제가 놓친 독창적인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도 까치호랑이 배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넷플릭스 앱을 켰습니다. 손녀가 보여준 K-팝 데몬 헌터스 말고도 다른 한국 콘텐츠들은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화면을 열어보니 놀라웠어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들이 프랑스 넷플릭스 인기 순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가 1위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아래로 미지의 서울, 약한 영웅 같은 작품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 콘텐츠였죠. 독일 넷플릭스도 확인해봤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넷플릭스는 어떨까 싶어서 VPN으로 접속해봤는데 여기서도 한국 작품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명동거리를 걸어봤어요. 거리 곳곳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K-팝 굿즈를 파는 상점마다 줄이 서 있었죠. 교수님이세요?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한국 여성이었어요. 저 파리에서 유학했어요. 교수님 강의 들었던 김소영이에요. 아, 소영씨. 저는 반가워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5년 전 제 동양미술사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이었어요. 한국에 오셨네요. 혹시 연구차 오신 건가요? 뭐 그런 셈이지.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기가 민망했거든요. 요즘 한국 문화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소영 씨가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한류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교수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파리에서도 한국 레스토랑이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교수님, 예전에 한국 문화는 중국 영향권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소영 씨의 질문에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보세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제 본 자코도의 독창성 그리고 까치호랑이 배지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글쎄, 좀 더 살펴봐야겠어. 그러시군요. 그런데 교수님, 혹시 BTS 아세요? BTS? K-팝 그룹이요. 빌보드 1위도 하고 UN에서 연설도 했어요. 저는 그제야 한국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이미 옛날 얘기였던 거예요. 한국은 지금 세계 문화 강국이에요. 소영 씨의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영향권이 아니라 자기만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갔어요. 자코도를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미술의 아류가 아니라 한국만의 독창적인 예술로 말이에요. 한국은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문화 강국입니다. 소영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과연 제가 69년을 살면서 놓친 게 무엇일까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켜고 뭔가 다른 영상이라도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추천 영상 목록에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클릭해보니 3년 전 제가 출연했던 프랑스 문화 토크쇼 영상이었어요. 제목은 동양미술의 진실을 말하다였죠. 영상 속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독자적 예술이 아니라 중국의 주변부입니다. 당시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조선시대 회화든 도자기든 모든 것이 중국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죠. 독창성보다는 모방이 주된 특징이라고 봐야 합니다. 영상 속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있어요. 뚜렷한 정체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그때는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스튜디오에 있던 다른 패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조했었죠. 현재 한국이 K-팝이나 드라마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것도 일시적 현상일 겁니다. 3년 전 제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지금 와서 깨달았어요. 댓글들을 읽어봤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교수 말이 완전 틀렸네. 지금 한국 얼마나 대단한데? 오징어 게임 보고 와라 할아버지. K-팝이 일시적이라고? 크크크 3년 지난 지금 봐라. 프랑스어 댓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모두 제 과거 발언을 비웃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최근 댓글들이었습니다. 2025년에 이 영상 보는 사람? 넷플릭스 점령한 한국 보면서 이 영상 생각남. 이제 중국이 한국 문화 따라하는 시대인데 크크.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쌌어요. 제가 얼마나 시대를 잘못 읽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찾아봤어요. 제가 출연했던 학회 발표 영상들, 인터뷰 영상들이 온라인 곳곳에 남아 있었죠. 모든 영상에서 저는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부정하고 중국 중심의 동양사관을 고집하는 모습이었어요. 69년을 살면서 뭘 한 거지? 저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평생 연구자로 살아왔는데 정작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또 다른 영상이 추천되었습니다. 한국이 문화 강국이 된 이유라는 제목이었어요. 영상을 보니 한국의 문화 정책과 창의적 인재 양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와 투자의 결과였던 거죠. 내가 놓친 게 이렇게 많았나?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녀 클레어가 보여준 그 애니메이션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단순히 중국 것을 베낀 게 아닐까 의심했었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예술 정신이 21세기 디지털 콘텐츠로 재탄생해서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뭘 본 거지? 제 평생의 연구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중국 중심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한국 문화의 진짜 가치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 서울대에서 특별 강연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서울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동양미술의 계보와 문화적 영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겪은 충격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교환학생들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르네 알벤 교수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강단에 서니 어제 본 유튜브 영상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오늘 원래 준비했던 강연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PPT 자료도 준비해왔지만 더 이상 그 내용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으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앞자리에 앉은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교수님께서 예전에 한국 문화는 중국의 주변부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 말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아니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과거에 나는 잘못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69년을 살면서 동양미술을 연구해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요.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있었던 거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코도를 직접 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창적인 예술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또 손을 들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한국은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문화 강국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의 신념을 뒤집는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한국 콘텐츠들을 보세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깊은 문화적 토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00년 전 조선의 민화 정신이 21세기 디지털 콘텐츠로 재탄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학자로서 인정해야 할 게 있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 문화를 과소평가했어요.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중심의 동양사관에 매몰되어서 한국만의 독특한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 학문적 오만이었어요. 마지막에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연구 방향을 바꾸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부터는 각 나라 문화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연구하겠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 진지하고 열정적인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한국의 미래가 더욱 밝다고 확신했어요. 강연을 마치고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거든요. 박물관 스토어에 들르니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교수님, 예약하신 까치호랑이 배지 입고됐어요. 정말이요? 저는 기뻐하며 배지를 받았습니다. 작고 반짝이는 그 배지가 보물처럼 소중해 보였어요. 마지막 하나였어요. 또 품절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배지를 손에 꼭 쥐고 박물관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셀카 모드로 바꿨어요. 69세 할아버지가 셀카를 찍는다니 우스꽝스럽긴 했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까치호랑이 배지를 카메라에 잘 보이게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배경으로는 박물관 건물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클레어에게 보내줘야지. 저는 즉시 손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할아버지가 찾은 호랑이의 정체야. 이건 장난감이 아니라 예술이고 정신이야. 사진과 함께 긴 메시지를 썼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깨달은 모든 것들을 담으려고 했어요. 그 후 저는 다시 박물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회화실로 향했어요. 자코도가 있는 곳 말이죠. 전시실에는 다른 관람객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저는 자코도 앞에 조용히 서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자코도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관람객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69년을 살면서 당신의 진가를 몰라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600년 전 무명의 화가가 그린 그 호랑이와 까치에게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아류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당신만의 빛깔을 가진 예술이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평생 학자로 살아왔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나는 오늘 한국에 졌다. 저는 마음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어요. 편견에 사로잡힌 제 자신에게 진 것이었죠. 옆에 있던 한국인 관람객이 다가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일어서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감동을 받아서 그래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 그림 볼 때마다 뭉클해져요. 우리 조상들의 해학 정신이 느껴져서요. 해학 정신. 바로 그 단어였어요. 제가 놓쳤던 한국 문화의 핵심 말이죠.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이곳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6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배움을 얻은 곳이었습니다. 까치호랑이 배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작지만 세상을 바꿀 힘이 담겨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제 파리로 돌아가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해야지.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맞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편견 없이 각 문화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학자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한국의 문화적 허영을 바로잡겠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가 바로잡혔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가방 속 까치호랑이 배지를 다시 한번 만져봤어요.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제 69년 인생관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특히 까치호랑이 배지를 들고 찍은 박물관 앞 셀카가 오래 남아있을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돌아오셨어요? 집에 도착하니 클레어가 달려왔습니다. 클레어, 할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호랑이의 정체를 알아왔어. 저는 까치호랑이 배지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우와, 정말 똑같아요. 애니메이션이랑. 클레어가 신기해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이게 중국 거였어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한국 것이야. 600년 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그려온 그림이 원조야. 그럼 애니메이션이 한국 그림을 따라한 거예요? 그렇지. 한국의 전통 예술이 현대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클레어가 눈을 반짝였어요. 대박. 그럼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옛날 그림이 지금 넷플릭스에서 인기인 거네요? 그래, 바로 그거야. 저는 클레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번에 새로 배웠어. 문화라는 게 시간을 넘나들며 계속 살아 움직인다는 걸 말이야.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서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동양 문화의 다양성과 독창성 한국 민화에서 배우는 교훈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69년을 살면서 나는 편견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번 한국 여행은 그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켜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논문을 쓰면서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무릎 꿇었던 그 순간을 계속 떠올렸어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진짜 학자라면 틀렸을 때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프랑스 언론들과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제 변화된 생각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더 이상 누구의 주변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문화의 중심 중 하나가 되었어요. 방송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과거 제 발언들은 잘못된 편견에 기반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몇 달 후 제가 쓴 논문이 프랑스 동양학회지에 실렸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뻤던 건 한국에서 온 반응이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제 논문을 번역해서 한국 학계에 소개해줬거든요. 어느 날 클레어가 또 태블릿을 들고 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화면에는 화려해진 애니메이션이 펼쳐졌습니다. 주인공 어깨에 까치호랑이도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이제 이 호랑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를 아는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하나가 흔들어버린 건 단지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600년 조선의 예술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정신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배지 하나로 온 세계를 흔들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